처제가 아내의 비밀을 폭로한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과거인데요. 그 사연을 오늘 썰밤 구독자님들께 좀 털어놓고 저도 이젠 좀 편해지고 싶네요. 평소 글이라곤 일기나 연애 편지조차 써본 적 없는 50대 아저씨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은 평범 그 자체였어요. 저는 중소기업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님 밑에서 2남 1여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또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학창 시절을 보낸 뒤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뭐 특출나게 일을 잘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잘릴 만큼 못하지도 않았네요. 뭘 하든 중간은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죠. 반면 아내는 평범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는 말을 들을 만큼 어여쁜 외모와 늘씬한 몸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밝은 성격, 심지어 집안도 좋았어요. 장인어른은 미국 모 대학의 저명한 교수였고요. 장모님네 집안이 대대로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죠. 아내 말로는 살면서 갖고 싶었던 걸 못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가 왜 평범 그 자체인 저와 결혼했을까 저조차도 의문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취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당시에도 아내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다들 어떻게든 아내에게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야단들이었죠. 반면 저는 아내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아내에게 마음이 없던 게 아니라 애초에 모도를 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내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게 대시를 했고요. 반년간의 짧은 열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내에게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이라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 같은 놈을 골랐냐고요. 그때 아내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당신이 좋다는데 어떡해.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끌리더라고. 당신 그 무심한 듯 다정한 성격도 잘생긴 듯 못생긴 그 얼굴도 다 마음에 들어. 지금 욕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바보. 당연히 칭찬하는 거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내는 누가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귀한 집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낌없이 애정 표현을 하곤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결혼 후엔 삼시세끼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요. 집안일도 늘 완벽하게 해내곤 했네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을 텐데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운 건지 뭐든 잘하는 아내가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놈들도 제가 결혼 하나는 참 잘했다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제라도 소개해달라는 놈들도 많았네요. 실제로 제가 봐도 남자로서 괜찮다 싶은 놈들은 몇 번 처제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네요. 친구놈들이 막상 만나면 뭐랄까 저희 아내를 보고 기대하던 게 있어서인지 좀 실망하더라고요. 야, 수영 씨 말이야. 수진 씨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둘이 친자매 맞아? 뭐가? 얼굴 딱 보면 몰라? 둘이 엄청 닮았잖아. 아니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왜 그렇게 내성적인 건데? 아니 뭐 내성적인 건 뭐 그렇다 쳐. 난 소개팅 나와서 한 번도 안 웃는 여자는 처음 봤다. 그 어떤 유머를 던져도 무표정하더라고. 무안해서 혼났어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라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이거 어쩌라는 건지 참나. 실제로 저희 처제가 좀 얌전하고 무뚝뚝한 편이긴 했어요. 햇살처럼 밝은 아내와 달리 어두운 편이기도 했고요. 계절로 비유하자면 아내는 꽃피는 봄 같은 사람이고 처제는 눈 내리는 겨울 혹은 낙엽이 지는 가을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도 처제와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엔 저 나름대로 처제를 잘 챙기려고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일 때문에 주로 미국에 계셔서 한국의 처제 가족이라곤 저와 아내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제를 불러 같이 저녁도 자주 먹고요. 주말에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가끔 부르곤 했네요. 근데 그게 처제 입장에선 많이 불편했나 봐요. 언젠가부터 불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고요. 그래도 제가 눈치 없이 계속 만나자고 하자 대놓고 그러더군요. 형부가 혼자 지내는 저 마음 써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가 좀 불편해요. 언니랑 형부 사이에 제가 괜히 꼽살이 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처제의 얘기에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미안해. 내가 눈치가 너무 없었다. 난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도 미국에 계시고 언니도 결혼하고 했으니까 처제가 많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형부 마음이야 알죠. 근데 진짜 전 괜찮아요. 지금처럼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애초에 언니랑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시잖아요. 언니랑 저랑 너무 성격이 다른 거. 언니가 워낙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그 뒤로는 저도 억지로 처제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자기 동생은 자기가 챙길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자매에게 저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말이죠. 늘 좋기만 하던 저희 부부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건 자녀 문제 때문이었어요. 몰랐는데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됐을까요? 슬슬 부모님도 아이 얘기를 꺼내시고 저도 더 늦기 전에 낳아야 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운을 떼었는데요. 아내가 기겁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난 애 낳기 싫어. 절대 안 낳을 거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연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난 그 말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당연히 애를 낳아야 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딨어? 임신하고 출산이 여자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외모도 훅 가고 어디 그뿐이야? 평생 내 삶에는 없이 애한테 종속돼서 살아야 하잖아. 난 그런 거 못 견딜 거야. 그렇다고 남들 다 낳는 애를 안 낳는다고? 종족 보존은 인간의 본능이야. 당신도 지금 이렇게 진저리 쳐도 막상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예뻐 죽을걸? 그러지 말고 일단 하나만 낳아보자. 내가 잘할게. 응?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그 커다란 눈엔 눈물까지 글썽였죠. 우리 여태까지 둘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굳이 아이를 가져야 해? 그런 아내가 뭐랄까요? 참 철없이 느껴졌어요. 요즘은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지만 저희 젊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는 시대였죠. 그 이후 아내와 저는 아이 문제로 종종 다투게 됐어요.
얼마 안가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요. 빨리 아이를 가지라면서 아내를 크게 나무랐죠. 물론 그렇다고 아내한테 무조건적으로 압박만 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아내에게 낳아만 줘라. 그럼 키우는 건 내가 다 하겠다. 회유책을 썼고요. 저희 부모님도 육아만큼은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 약조하셨네요. 그쯤 하니 아내도 더는 버틸 도리가 없었나 봐요. 결국 생기면 낳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이듬해 가을, 튼튼한 사내 아이를 낳아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애초에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진짜 문제는 아들이 태어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있어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거든요. 아이 낳고도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 밤 늦게까지 놀았고요. 골프다, 그림이다, 취미 생활에도 열심이었네요. 덕분에 저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모유수유도 못한 채 분유를 먹어야 했고요. 거진 저희 어머니 손에 자라야 했어요. 나중엔 주 양육자를 아예 저희 어머니로 인식을 해서요. 아내를 보면 낯설어하고 우는 지경에까지 가게 됐죠. 그래도 참았어요. 자식을 원하지 않던 아내가 절 위해 낳아준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생후 13개월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팔과 다리를 다치셨어요. 자연스레 원래 하던 것처럼 아들을 돌봐주는 게 힘들게 됐고요. 저도 당시 일이 너무 바쁠 때라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당분간은 석영이 당신이랑 내가 돌봐야 할 것 같아. 근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당분간 일찍 퇴근하는 게 힘들거든. 그래도 집에 오면 최대한 당신 많이 도와줄게.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그냥 놔둬. 내가 몰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럼 당신 퇴근 전까지 내가 석영이 돌봐야 한다는 소리야? 안 돼. 나 내일부터 골프 레슨도 있고 친구들이랑 조만간에 여행도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내는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습에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꾹 참고 아내를 달랬어요. 그럼 어떡해. 어머니 팔다리에 금 가서 꼼짝도 못 하시는데. 당분간만 육아에 집중해줘. 석영이 우리 애잖아. 안 그래도 석영이 지금 당신하고 낯가리는데 이번 기회에 좀 친해져야지. 석영이 엄마는 누가 뭐래도 당신인데. 그냥 어머님 낳으실 때까지 시터 구하자. 난 아무리 내 애라도 똥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그러는 거 못하겠어. 참 철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결국엔 저도 폭발해서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석영이 엄마라는 자각이 있긴 한 거야? 무슨 애 엄마가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적당히 해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자 아내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더군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나만 주면 키우는 건 당신이 하겠다고.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래? 왜 약속을 안 지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책임감 없이 나만 놓으면 끝이야? 낳기만 하면 부모냐고. 당신은 우리 석영이에 대한 애정이 있긴 해? 내 아들인데 당연히 애정은 있지. 하지만 그거랑 돌보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 난 내 자식 때문에 날 희생하고 갉아먹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당신은 진짜 언제까지 20살 어린애처럼 철없이 굴래? 뭐? 내가 철이 없다고? 당신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건 당신이지. 나랑 석영이보다 늘 자기 자신이 우선이잖아. 이럴 거였으면 끝까지 석영이를 낳지 말았어야지. 아니,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제 말에 아내도 단단히 화가 났던가 봐요. 끝까지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녀왔고요. 결국 저희 아들은 처제가 돌봐주게 됐습니다. 아내가 저랑 싸우고 처제한테 속풀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이튿날 처제에게 전화가 와선 자기가 아이를 봐줄 테니 싸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미안해, 처제. 괜히 우리 부부싸움에 처제만 곤란하게 해서. 괜찮아요, 형부. 어차피 저 직장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거든요. 면목이 없다. 내가 회사에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괜찮아요. 형부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진짜 괜찮아요. 근데 진짜 저희 언니랑 이혼할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말이 형부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그제야 싸우면서 제가 이혼을 운운했던 게 생각났어요. 아내와 진짜 이혼할 생각으로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닌데 아내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더군요. 당연히 아니지. 그건 그냥 싸우다 보니 어쩌다 나온 말인데 그 사람이 오해했나 보네. 처제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언니랑 잘 풀어볼 테니까. 그 말에 처제가 수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우리 언니 같이 살기 많이 피곤한 성격인 건 아는데요. 그래도 언니가 형부 진짜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형부도 저희 언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언니도. 불쌍한 사람이라니? 처제의 말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누가 봐도 불쌍하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늘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본인도 그걸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한 말이에요. 깊은 뜻은 없어요. 내일 형부 출근하기 전에 집으로 가면 되죠? 저 이제 일해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내일 봬요. 제 되물음에 처제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허둥지둥 대화를 마무리하더니만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찝찝했지만 저도 일이 바빠 그날의 대화는 그대로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렸네요. 그 뒤로 어떻게 아내와 화해를 하긴 했어요. 사랑 앞에선 장사 없다잖아요. 아내가 먼저 다가와 제게 애교를 부리니 저도 더는 화를 내지 못하겠더군요. 대신에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죠. 서경이는 당신하고 내 사랑의 결실이잖아. 근데 난 당신이 서경이한테 너무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가끔 좀 불안해.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애정이 없겠어. 그냥 당신이랑 내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사실 우리 엄마도 나랑 수영이 직접 키우시진 않았거든. 다 시터 쓰고 가정부 쓰고 그랬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나랑 수영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내가 사는 세상에선 그게 당연한 건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아서 좀 힘드네. 아내의 말에 많이 미안했어요. 아내가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났다면 지금쯤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텐데 괜히 나같이 평범한 놈 만나 고생만 하는구나 싶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괜히. 뭘 또 그렇게 얘기해. 좋다고 쫓아다녔던 건 난데. 그냥 난 당신이 날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해서 그렇지. 응, 이해했어. 그러니까 최대한 당신 존중해주고 싶고. 그 시터는 지금 내 월급으로는 솔직히 무리지만 그래도 단기로 쓰면 괜찮을 거야. 어차피 어머니가 앞으로 서경이 봐주는 건 힘들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처제한테 계속 맡길 수도 없으니까. 그 석영이 보육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시터 한번 알아볼게.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진짜? 그럼 시터 쓰는 거야? 그래,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여보. 대신 나도 앞으로 약속 좀 줄이고 석영이랑 당신한테 좀 더 신경 쓸게. 그날 이후 저는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했어요. 상주하는 분은 아니었고요. 낮 동안에만 집에 들러 아이를 돌봐주는 거였죠. 사실 비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래도 저와 결혼하면서 많은 걸 포기한 아내를 위해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확실히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그런가 아내와의 사이도 보다 돈독해졌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시터를 쓴다고 하니 역시 부잣집 딸과 결혼한 놈답다면서 엄지를 지켜들더군요. 처갓집에서 도와준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웃긴 건 아내의 반응이었어요. 언젠가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친구놈들이 아내 앞에서도 그랬거든요. 역시 부잣집 따님이라 그런지 돈 쓰는 게 남다르시네요. 전업인데 베이비시터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마누라 알면 난리 난다 진짜. 솔직히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또 베이비시터 쓰는 돈은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생각해보면 아내는 늘 그랬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반응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일부러 더 부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그게 좀 묘해서 그때부턴 저도 아내의 인간관계를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외모든 집안이든 말이죠. 보통 잘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이 끼리끼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하지만 아내는 늘 동호회에서 만난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녔어요. 만나면서 쓰는 돈도 거진 다 자기가 냈고요. 물론 제가 버는 돈은 아니었어요. 결혼 이후 줄곧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아내에게 따로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초반에 용돈이나 생활비 쪽으로 돈을 주려고 했을 때 아내가 괜찮다고 먼저 거절해서 말이죠. 어차피 난 우리 엄마 아빠 카드 쓰면 돼. 결혼했다고 쓰지 말라고 하실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돈 쓰는 건 신경 쓰지 마. 나도 당신 버는 돈 터치 안 할 테니까. 알겠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잣집 딸로 나고 자란 아내가 제 벌이로 만족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또 왜 시터 비용은 자기가 낸다고 나서지 않았을까 의아하긴 했네요. 아내의 인간관계도 좀 이상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여보,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왜 가정부나 시터를 진작에 쓰자고 안 했던 거야? 장모님은 그렇게 했었다면서. 그럼 나한테 잘 얘기하고 장모님 장인어른 도움 받을 수도 있었잖아. 그게 가정부나 시터는 월급을 현금으로 이체해줘야 하잖아. 내가 결혼하고도 엄마 아빠 카드 쓰고 있긴 한데 또 따로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괜히 당신 나쁘게 생각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건 그렇겠네. 뭐 당신 나름대로 날 배려해 준 거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가 없어서 미안. 됐어. 뭘 사과를 하고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이 당신 카드 쓰는 걸로 뭐라고는 안 하셔?
그냥 앞으로는 내 카드 쓸래? 아니, 괜찮아. 뭘 굳이. 나 따로 쓰는 돈이 너무 많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친구들 만나면 늘 당신이 밥 사고 술 사고 하잖아. 그것 좀 그만하면 안 돼?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었어요. 에이, 어떻게 그래. 그동안 쭉 내가 내왔는데 이젠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도 안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 호구짓을 해야 하냐고. 그게 뭐 호구짓이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 돈 많은 거.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되지. 당신 미국에서 학교 나왔다며. 근데 왜 미국 친구들은 안 만나고 늘 동호회 사람들만 만나? 그 사람들 만나면 계속 당신이 돈 써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잣집 딸이랍시고 지갑 취급받는 아내가 안타깝기도 하고 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갓집 돈이니 아깝기도 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더군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이젠 내 인간관계까지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솔직히 아내의 반응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얼른 사과부터 했죠.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됐고, 앞으로는 조심해줘.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손 벌린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조심할게. 그 이후로도 아내의 소비 패턴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썼죠. 그런데 조금 변화가 생기긴 했어요. 동호회 사람들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동호회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한 건 일요일 아니었어? 이번에 만나는 친구들은 대학 동창들이야. 대학 동창들? 나 미국에 있을 때 자주 어울리던. 이번에 한국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제 말 때문에 자극을 받아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아내의 인간관계는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내를 지갑으로 생각하는 동호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바로 아내의 사치였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도 늘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만 들었는데요. 저와 결혼한 뒤로는 새 옷이나 가방을 사진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던 걸 돌려 쓰는 정도였죠. 근데 그 친구들 만나서 영향을 받아 그런지 언젠가부터 자꾸만 쇼핑에 집착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고가의 보석, 각종 그릇과 주방용품까지 아내는 끝없이 물건을 사들였어요. 보다 못한 제가 조심스럽게 만류해도 도무지 듣질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좀 아끼는 게 어떨까? 뭘 그렇게 자꾸 사는 거야? 이러다 우리 누울 자리도 없겠어. 그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사가 뭐 쉬워?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 가진 돈으론 이 집보다 더 큰 집은 못 사. 구질구질한 얘기 좀 그만해. 아내가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절 비난한 건 처음이었어요. 뭐? 구질구질? 당신 지금 나한테 구질구질이라고 했어? 그래. 내가 사면 뭘 얼마나 샀다고 그걸로 눈치를 줘? 당신 돈으로 샀으면 몰라. 내가 친정 부모님 카드로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 진짜 아나무인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철이 없을래?
결혼 전하고 똑같이 살 거면 당신처럼 돈 많은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왜 당신 같은 쫌팽이의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했을까 후회 중이야. 그 뒤로도 아내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쇼핑을 해댔어요.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짜증만 낼 뿐이었죠. 결국 저도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절 보고 다가오더군요. 아이, 1004호 사는 분 맞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거 사모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이런 개인정보 있는 종이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서요. 귀찮으셔도 가위로 좀 자르시거나 해서 버려주세요. 쓰레기 봉투에 튀어나와서 떨어져 있는 걸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워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카드 내역서였어요. 처음엔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내의 이름이 써 있더군요. 아내에게 신용카드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인어른 장모님 카드만 쓰는 게 아니었구나. 왜 나한테 그동안 말을 안 했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별 생각 없이 카드 고지서를 한 장 뜯었는데요. 웬걸? 그냥 평범한 고지서가 아니었어요. 시뻘건 문구로 연체금과 빨리 갚으라는 경고성 문구가 크게 들어간 독촉장이더군요. 놀란 저는 다른 카드 고지서도 전부 뜯어봤는데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연체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장이었어요. 저 모르게 카드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던 건지 카드 개수만 수십 개가 넘었고요. 그 액수도 수천만 원에 달했네요. 충격받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또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고 있을 게 뻔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져놓고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태연하게 살았던 건지 너무 기가 막혔네요. 아내는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저는 카드 고지서를 내밀고 아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 큰 돈을 다 쓴 거야? 아내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태연하게 입을 열더군요. 뭐가? 내가 카드 쓰는 것까지 당신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아야 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애초에 당신 카드로 이렇게 큰 돈을 왜 쓴 건데? 장인어른 장모님 카드는 어쩌고? 그러니까 머뭇거리던 아내가 이내 입을 열었어요. 실은 내가 너무 철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 같다고 엄마랑 아빠가 카드를 끊어버렸어. 뭐? 그렇다고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썼단 말이야? 당신 주부인데 이 많은 카드를 어떻게 다 개설했어? 만들어둔 건 옛날이야. 결혼 전에. 그동안 안 쓰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카드 끊어버려서 급한 대로 내 카드 쓴 거지 뭐.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이 큰 돈을 다 갚아주실 거라고? 그럼. 우리 집 부자인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조금만 우는 소리 하면 다 갚아주실 거야. 걱정 마. 철도 없고 대책도 없는 아내가 참 답답했어요. 솔직히 좀 한심하기도 했네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아내가 슬그머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팔짱을 끼면서 오랜만에 애교를 부리더군요. 앞으로는 씀씀이 조금씩 줄여나갈게, 여보. 카드값도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다 해결할 거고.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 응? 솔직히 당신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당신도 알지? 철없는 어린애도 아니고 애엄마잖아. 장인어른 장모님이 언제까지 당신 지원해 주실지도 모르는 건데 당신도 이 기회에 경제관념을 바로 잡아야지.
부모님이 카드 끊었다고 이렇게 따로 카드 만들어서 막 쓰는 건 20살 어린애도 안 할 짓이야. 그래, 알아. 잘못했다니까? 이제 잔소리 그만. 아내는 여전히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이라니 일반인이라면 손이 덜덜 떨려 잠도 안 올 텐데 뭐 그것도 결국 비빌 언덕이 있어 그런 거였겠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 모르게 따로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요. 웬걸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연락드렸더니 마찬가지로 또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웬걸 두 분이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나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뭐? 강도를 만나셨다고?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 아빠가 당신 알면 괜히 걱정한다고.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돈이랑 핸드폰만 뺏긴 거니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두 분 다 진짜 괜찮으시대? 멀쩡하대. 걱정 마. 다행이네. 핸드폰은 결국 못 찾은 거고? 원래 그런 강도는 미국에서 워낙 흔해서 잡기가 힘들대. 새로 산다고는 하는데 거기 미국이잖아. 그래서 개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 새로 번호 나오면 그때 내가 당신한테도 얘기해 줄게.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왜 전화했는데? 그냥 오랜만에 안부 연락 겸 인사 좀 드리려고 한 거지 뭐. 그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아내도 제가 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연락하려고 했는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두 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웬일로 아내가 집에 있더군요. 근데 아내가 평소와 달리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고 자꾸만 혼자서 좌불안석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더군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근데 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찌니까 그런 거지 뭐. 그보다 당신 여행 같은 거 안 갈래? 뭐? 갑자기 웬 여행? 그냥 당신 일 바빠서 쉰 지도 오래됐잖아. 이번에 프로젝트 끝나면 포상휴가도 나온다며? 그렇긴 한데 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니, 난 못 가. 난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무슨 바쁜 일? 친구들하고 뭐 좀 할 게 있어. 골프 있잖아. 아마추어 골프 대회 나갈까 하거든. 그럼 맹 연습해야지. 아내는 그냥 되는 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대화가 자꾸만 너를 띄었죠.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울려서 확인하니 웬걸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제 계좌로 입금돼 있더군요. 보낸 사람을 보니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여보, 이 돈은 뭐야? 당신 여행 가려면 돈 필요하잖아. 여행 경비로 쓰라고. 아니, 누가 한 번 여행 가는데 이렇게 큰 돈을 써? 그보다 당신 이 큰 돈 어디서 났어?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거야. 당신 여행 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텐 푼돈이야.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써.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큰 돈을 어떻게 여행해? 그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유럽이라도 다녀오면 되잖아. 어머님 전부터 파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효도도 할 겸. 아내의 추진력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제가 곧 포상 휴가를 받아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으니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유럽 여행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베이비시터와 처제에게 맡기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아내의 행동이 어딘가 좀 이상했지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여행 준비도 하다 보니 더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출국 당일이 됐어요. 저는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가족여행에 부모님은 출발 전부터 설레 보였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점차 들뜨기 시작했네요. 표를 끊고 공항 카페에서 좀 쉬다가 바로 출국장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막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형부,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처제가 헐레벌떡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찌나 급하게 왔는지 잠옷바람에 가디건만 걸친 상태였고요. 신발은 슬리퍼였죠. 그런 처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저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심장이 덜컹했죠. 처제,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석영이한테 뭔 일 생겼어? 아니요. 석영이는 지금 시타 아주머니랑 같이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대체 왜 여기까지... 그게 그러니까... 머뭇거리던 처제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저기 형부, 언니가 말하지 말랬는데... 사실은 말이죠. 어느새 처제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요.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물론이고 뒤에 서 있던 부모님마저 너무 당황하셨죠. 하지만 처제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자꾸만 저희 부모님 쪽으로 흘끔거리는 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부모님 두 분 먼저 출국장에 들여보내고요. 저는 처제를 데리고 공항 한켠에 있는 벤치로 가 앉았어요. 처제, 울지만 말고 얘기를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형부, 제발 저희 언니 좀 살려주세요. 뭐? 살려달라니? 저희 언니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얼른 가서 좀 말려주세요.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횡설수설하는 처제를 데리고 일단은 공항을 뛰쳐나와 택시를 탔죠. 가는 길에 처제에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달라고 캐물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부, 실은 저희 언니랑 저 부모 없는 고아예요. 어릴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쭉 보육원에서 컸어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 그건 언니가 준비한 연기자예요. 가짜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던 것도 형부랑 자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탄로나면 안 되니까. 처제의 말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그 사람이 대체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 사람이 부잣집 딸이라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언닌 그런 사람이에요. 비단 형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중졸의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미국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고 얼굴도 상형으로 다 뜯어고친 거면서 자연미인인 척하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제가 볼 땐 언니가 그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 저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다는 일종의 정신병이었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제 아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처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형부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언니가 형부한테 진심으로 빠진 건 알았지만 설마 그 많은 거짓말을 치고 결혼까지 하겠다 할 줄은. 언니한테 그거 사기 결혼이니까 당장 그만두거나 아니면 형부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제 말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저라도 형부한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그럼 자기 죽일 거라고 난리를 쳐서. 죄송해요, 형부. 그래서 그동안 형부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제야 처제가 왜 그렇게 저를 불편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거더군요. 근데 언니가 위험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제 물음에 처제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택시가 멈추고 기사님이 도착했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결국 처제의 대답은 듣지 못하고 일단 집으로 뛰어 올라갔는데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안에서 무언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더군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죠. 대여섯 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집안 세간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앞에서 겁에 질린 채 달달 떨고만 있었죠. 그러게 내가 진작에 좋게 말할 때 들었어야지. 어디 남의 돈을 빌려놓고 튀려고 해? 개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의 말에 아내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튀려고 한 적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갚아주실 건데 지금 미국에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내가 그 거짓말에 계속 속아줄 줄 알았어? 이미 네가 이자 계속 밀릴 때부터 네 뒷조산 다 끝냈어.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 뭐? 미국에 부자 부모가 있어? 개소리하고 있네.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웃기지 마, 이씨. 너 얼마 전에 추가로 3천만 원 더 빌려갔지? 그것까지 다 해서 5억이야, 5억. 지금 당장 내놓든가 아니면 네 장기라도 팔아. 알겠어? 살려주세요, 제발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서서히 정신이 들더군요. 아내에게 부자 부모가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가 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봤던 아내의 카드 고지서는 최근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카드 돌려막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저는 그 빚이 감당이 안 되자 사채를 썼던 거고요. 그런 아내가 가엾다 못해 끔찍했어요. 저한테 들킬 것 같자 한 짓이 진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또 사채를 써서 여행을 보내버리는 거라니. 어쨌든 일단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그대로 거실로 뛰어가 아내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 등장에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어요. 반면 사채업자들은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경찰! 부를 테면 어디 불러봐, 어? 나도 내 돈 떼먹은 이 여자 같이 신고할 테니까. 법적으로 고이율의 불법 사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대충 알고 있던 지식을 내뱉자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급격히 험악해졌어요. 이 여편 내가 누굴 닮아 이렇게 뻔뻔한가 했더니만 지 남편을 닮아서 그렇구만. 지 마누라가 남한테 빚을 졌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겠지? 너도 네 마누라랑 같이 나란히 저승길 갈래? 사채업자들이 제게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생전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쌤님이었던 저는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기만 했죠.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돼 경찰들이 출동했고요. 사채업자들은 그대로 경찰을 피해 도망가 버렸네요. 아무래도 아래층에 있던 처제가 신고를 해준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저도 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는데요. 부끄럽지만 너무 큰 고통과 충격에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무릎부터 꿇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이게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야?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 거짓말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당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던 게 대체 뭐야? 이름? 나이? 그게 고작 아니야? 어떻게 나랑 애까지 낳고 살면서 그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있어? 나도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서워서. 그래도 용기를 냈어야지. 사채업자들 때문에 걸릴 것 같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또 빚을 내서 나를 해외로 보내버리는 거야? 내가 해외 갔다가 돌아오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해외로 보내버리려고 했어?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것도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계속해서 제게 용서를 빌었는데요. 저는 끝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인데 애초에 아내와 제 사이엔 그런 게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뒤늦게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부모님은 사기 결혼으로 아예 혼인 무효 소송을 걸길 바라셨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희 아들의 생모가 아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이혼 후에도 크게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애초에 자기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마어마했던 사채빚은 아내가 파산 신고를 하고 금치산자 판정을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전처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처제가 힘을 좀 썼다고 하더군요. 전처를 그냥 세상 밖에 자유롭게 풀어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처제의 선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처는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서도 요주의 관리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술에 중독이 돼서 간도 많이 망가졌다고 하고요. 한때는 그런 아내 때문에 저도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진작 아내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 안았다면 아내가 그 지경까지 가진 않지 않았을까? 너무 힘들어서 한때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아파서 그랬던 거고 그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지 사랑으로 낫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무거웠던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군요. 지금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재혼은 못했지만 직장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고요. 혼자 힘으로 아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호래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처를 못 잊은 건 아니에요.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전처에게 워낙 대여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좀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괜찮은 여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무슨 비밀을 갖고 있을까?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비록 호래비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름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전처와의 일로 나름 교훈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젠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처제하고는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쭉 혼자였던 처제가 몇 년 전 늦가기로 시집을 갔어요. 이상한 놈 만나서 고생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남자 같더군요. 중학교 교사인데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처제한테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제가 참 착한 게 이제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 자기 언니를 나 몰라라 할 법도 한데 여전히 잘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병원 가서 면회도 하고요. 치료비도 자기가 다 내는 것 같더군요. 아마 전처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생각인 것 같아요. 처제가 전처 때문에 그간 고생 많이 한 만큼 앞으로는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전처와의 일을 글로 옮겨줬고 나니 새삼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과거를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다시 청취자로 돌아가 또 어떤 사연들이 올라올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